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곧바로 가덕도 신공항 특위를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신공항 추진을 약속한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일상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접종 지연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의사협회의 거센 반발 속에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여야는 시간을 갖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 맞수. 오늘은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남은 과제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법 등 여러 법안과 함께 그동안 주목을 모았던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도영 기자. 네, 자세한 주요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가덕 신공항 특별법, 이 부산 보궐선거 최대 현안과 직결된 법안인데요. 앞서 국회 국토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도 큰 문제 없이 통과됐습니다.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 무난한 통과입니다. 이 법안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제성 평가 과정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는 간소화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안에 없었던 환경 영향 평가는 이 논의 과정에서 추가돼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한도영 기자. 오늘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폭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은 국민의힘은 당내 TK, PK 의원들 간의 신경전으로 각자 소신 투표한다는 태도였는데요. 오늘 여야 입장이 추가로 나온 게 또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 가덕 신공항 이슈를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뜻을 이 본회의 통과 전에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주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특위를 구성하는데 이낙연 대표가 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을 예정이라고 밝힌 겁니다. 민주당은 이 가덕 신공항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토교통부 검토 보고서 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에서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관계 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관건 선거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오로지 부산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제 선거 개입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던 게 꼭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 통과된 다른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법안은 국가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 재심 규정을 만들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어제 법사위에서 위로금 규모를 대략 1조 3천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이내에게 50% 세액공제해주던 걸 70%까지 늘린 겁니다. 적용기한도 당초 오늘 6월까지였는데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민주당이 외통위에서 단독 처리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중 동의안 3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의사가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여야는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그런 법안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최고위에서 입법 추진을 결정했던 상생연대 3법을 다음 달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발의한 협력이익공유법 외에 오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사회연대기금법을 추가 발의할 예정입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이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할 경우 행정적, 지원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소상공인지원법은 코로나로 영업 제한을 당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사회연대 기금법은 공적 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이나 실직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또 4차 재난지원금의 3월 지급을 위해 추경안을 다음 달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방송 한두영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의료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인데 법사위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거세게 반발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 동안,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 동안 의사면허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선거법이라든지 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헌법 가치의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을 좀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법적인 판단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결과적으로 면허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한 사례가 많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숫자가 실효행위에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회 변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중범죄랄지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의료법이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의료법 개정안은 3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백신 접종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백신의 접종이 늦었다고 비판하면서도 집단 면역 형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 접종 대상은 전국 200여 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5천여 명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70%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을 오는 9월까지 마치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해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접종자가 백신을 맞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역사적인 1호 접종이신데 접종하는 것 좀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예, 영광입니다. 약간 따끔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상 회복과 출발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들은 정부와 함께 백신의 유통부터 접종, 사후 반응 관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국민께서 안심하시도록 빈틈없이 관리할 것입니다. 3.1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를 향해서는 집회를 즉각 철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3.1절은 개학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며 경찰과 서울시는 집회 강행 시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국가들보다 백신 접종이 늦어진 데 대해 정부 여당은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늑장 대처로 백신 확보가 늦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국가 중에서는 꼴찌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지적입니다.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계획에 대해선 장밋빛 환상을 띄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올 11월에 집단 면역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는 되지 아니하고 좀 더 보수적이고 객관적인 집단 면역 시기를 알아내고 거기에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 국민의힘도 백신 접종과 조속한 집단 면역 형성에 힘을 보태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한 예비 후보들의 신경전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경선 투표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합동 토론을 벌였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4월 보궐선거를 뛸 최종 후보 선출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나흘간 경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는 온라인과 ARS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하며 권리당원 50%, 일반 선거인단 50%를 합산해 다음 달 1일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민주당은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 곧바로 4.7 재보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선 투표 첫날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을 맞아 보건소 현장을 찾은 박 후보는 본선에서 승리할 후보는 자신이라고 강조했고 다른 후보들의 그 공약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21분 도시는 생각난다. 서울의 미래에 대한 그 서울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의료 현장에 폐를 끼칠까 마음만 전한다는 우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박 후보의 역전 현상도 보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TV 토론 거치면서 바닥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반전됐고요. 막판 열흘 사이에 굉장히 큰 반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예비 후보 4명이 합동 토론을 벌였습니다. 후보들은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야권 단일화와 이후 본선 경쟁력을 위해선 중도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중도 우파인 자신이 후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후보는 오 후보가 자신을 강경 보수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시민에 의한 공정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보고 강경 보수다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세요. 저는요 보수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갖고 유권자들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중도는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을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스윙 보터들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힘들다는 의미에서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마지막 토론을 실시한 후 2일과 3일 여론조사를 거쳐 4일에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제3지대 단일화 후보 선출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은 내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1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정부가 체육계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난 24일 스포츠 윤리센터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점검 결과 일부 대책에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배국의 학교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체육계 내 학교폭력 신고가 잇따르자 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국가대표나 프로스포츠 구단 선수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스포츠윤리센터는 3월과 4월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는 징계정보 통합관리 방안은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2조에 학교생활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거나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2년이면 직장운동부 들어가면 10년이 훨씬 넘는데 이미 기록은 없어요.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발표할 수 있어요. 2019년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인권과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해 8월 출범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달 중순까지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 침해와 비리 신고가 모두 123건 접수됐지만 25건만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처리된 사건 중에서는 수사의뢰 1건, 중징계 2건이 나오고 절반은 기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신고만 받으면 뭐합니까? 빠른 조사와 조치가 이뤄져야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황희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구했는데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됐다며 3일 이내로 다시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명 자료를 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청문회 때 제기된 의혹을 끄집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까지 언급하며 거듭 압박하자 황 장관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고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의 구상과 설계를 위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해 신복지제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내놓은 최초의 국가 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득, 주거, 고용 등 8대 영역에서 적정 기준과 최저 기준을 정해 최저 기준은 국가의 의무로 보장하고 적정 기준은 국가가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구체적인 복지 구상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9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육아와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온종일 초등학교제는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들이 부모 퇴근 시간에 맞춰 학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가정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데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과 당대표 등 국가공무의 핵심 인사들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약속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관건 선거의 끝판왕이라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세훈 예비후보가 공정성을 이유로 해체를 요구한 토론평가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진석 당 공관위원장은 개별 후보들의 눈높이가 아닌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경선을 약속했다며 그 원칙에서 토론평가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공관위 결정에는 승복하지만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로써 2월 임시국회가 이제 사실상 막을 내렸는데 이번 임시국회 결과 좀 짚어볼까요? 네, 이번 임시국회는 지역 현안 법안들이 눈에 띕니다. 4월 보궐선거 영향이 있겠죠. 우선 가장 이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토위와 법사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던 만큼 네. 앞선 현장 연결해서 보셨던 것처럼 석 달 만에 발의 석 달 만에 본회의를 무리 없이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TK와 PK 의원 간 의견이 달라서 자율투표에 맡기기는 했지만 부산 표시는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네네. 다만 예타 면제 조항이나 국토부 문건 등은 과제로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외에 또 다른 그 지역 관련 법안도 통과된 거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낙연 대표가 이번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주 4.3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었는데요. 여야 합의로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73년 만에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또 이 대표가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던 광주 현안인 아시아문화중심 도시특별법, 이른바 아특법도 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법인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특혜 채용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반대를 했지만 논의 끝에 통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가 광주와 전남을 직접 방문해서 약속했던 여순사건 특별법과 한정공대 특별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네, 여순사건 특별법이 이번에 이제 통과되지 못했는데 또 통과되지 못한 다른 법안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103건의 입법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그중 가장 중점으로 뒀던 건 상생연대 3법이었는데요. 네. 앞서 현장 연결에서도 나왔지만 모두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선 협력이익공유법은 발의는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사실상 기업들에게 이익공유를 강요한 법이라고 반대를 하면서 상임위 법안 소위에조차 올라가지 못한 상태고요. 손실보상법은 손실보상 법제화를 이제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할지 아니면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할지 여러 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또 이번 주 일요일인 28일에 당정청이 모여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 기부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기금을 마련하는 사회연대기금 패키지 법안도 당정 협의가 진척되지 않아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네, 또 그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던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가 안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 문턱 넘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잉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또 코로나19 시기를 감안하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면서입니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다음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어갔는데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나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언론개혁 법안, 이 법안 또한 처리도 다음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열린 문체위 법안 소위에서도 개정안이 논의가 됐는데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다음 달 언론단체와 공청회를 연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강 기자, 그런데 이제 이번 임시국회를 이제 돌아보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또 국회 문턱을 통과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임시국회가 통과를 했는데요. 이 탄핵 소추안이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날 바로 발의가 됐었습니다. 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상케이신문 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들인데요. 민주당과 법여권, 정의당이 대거 참여를 하면서 의결 조건인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어 무난히 통과를 했습니다. 임 판사의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네, 근데 현재 그 국민의힘의 반발도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네, 국민의힘이 탄핵을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대신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판을 막을 수 있어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했다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김 대법원장의 사퇴, 공세에 나선 상태입니다. 설 연휴 전부터 시작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다만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는 최후 카드로 남겨두고 당장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박순영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있는데요. 이 청문회를 거부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3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갈등이 이제 첨예할 것 같은데 3월 임시국회의 쟁점 사항을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이 당초 2월에 이 법안을 내기로 했었는데요. 내부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서 다음 달 초에 발의를 하고 올 상반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이 중수청 입법 시기에 대한 공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또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둘러싼 당청 간 혼선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강력한 공세에는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 중수청이 권력형 비리은폐 시도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어서 본격 입법이 추진되면 여야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중수청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다시 검찰과의 갈등도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촉발된 국정원 불법 사찰 문제도 앞으로 또 계속해서 논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관련 TF를 꾸리고 개별 정보 공개 청구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MB 국정원 사찰 보고서 배포처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그리고 총리실이라고 명확하게 적시가 돼 있다면서 박형중 당시 정무수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대중 정부의 도감청과 같은 사찰이 가장 심했다면서 DJ 정부 이후 모든 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말씀 상태입니다. 다음 달 있을 국회 정보위를 중심으로 신경전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차 재난지원금도 다음 달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생연대 3법과 이제 추경 논의도 본격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실보상법과 함께 민주당이 이번 주 일요일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 논의 함께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상임위와 야당 협의를 거쳐서 18일 본회의에 올리고 그리고 3월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이 보궐선거를 앞둔 돈풀기다 이런 입장이고 또 손실보상을 먼저 하라는 입장이어서 여기서도 또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2월 임시국회를 정리하고 또 3월 임시국회의 쟁점 사항까지 짚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2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요. 오매불망 대 우물쭈물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코로나 종식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만큼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 백신 접종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야당의 온도차가 확연했습니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아침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백신의 시간이라며 백신을 저처럼 오매불망 기다려온 세균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백신과 세균, 자신의 이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한 건데요. 정 총리는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바이러스는 사실은 이건 가짜 세균이고요. 네. 저는 진짜 세균이거든요. 정세균이니까. 정세균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실하게 잡습니다. 네, 자칭 진짜 세균이라는 정 총리.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페북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우물쭈물하다가 백신 접종이 늦어졌다면서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OECD 37개 국가 중에서는 꼴찌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와서 겨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된 데 대해서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원내대표는 이런 질타와 함께 늦었지만 접종을 개시했으니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오매불망이든 우물쭈물이든 일단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니까요. 집단 면역이 계획대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이제는 대문가입니다. 외계어나 외래어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오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민주당 강경파들은 밀어붙이잖아요. 대통령 그런 분위기가 방침에 저항하지 됐는데. 마라 이런 건데 그것과는 많은 좀 온도 차이가 있죠 현재 보면. 그리고 대통령도 들이박을 태세고 대놓고 문재인 까도 대문가가 된 거지 이제 대깨문에서. 네, 하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 취지의 의중을 드러냈는데도 여당 내 강경파들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예전엔 우리 이미 마음대로 해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대놓고 문 대통령을 까는 분위기가 됐다면서 레임덕이 맞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당 내에서도 대통령 힘이 예전만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견이 노출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최근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거론하면서 레임덕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40% 중반을 넘어든다. 전체 국민의 40%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데 레임덕이 가능한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윤 의원이 언급한 지지율은요, 최근 코리아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7%, 부정평가가 44%로 지난 연말부터의 추이를 보더라도 긍정평가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문가라면서 레임덕이 맞다는 야당과 아니라는 여당. 차기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앞으로도 레임덕 공방은 계속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오늘부터 시작된 그 백신 관련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관심이 모아졌던 도대체 이제 누가 백신을 첫 번째로 맞느냐 이목을 집중시켰었는데 결국 별도로 특정하지는 않고 오전 9시에 전국에서 동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그 최근에 불거졌던 논란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1호 접종자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은 이런 정부의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저는 어쨌건 오늘 이제 백신이 시작되어서 좀 기대감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을 특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첫 번째 집단을 특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 관련한 어떤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이제 정치인이 아닐 수 있었던 건 되려 방역 당국과 백신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원칙을 어겨가면서 어떤 위정자가 먼저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님. 저는 뭐 다른 나라라고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이런 남아공이나 아니면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맞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결국엔 대통령이 앞장선다는 리더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사실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뭐 그것도 존중하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이걸 던진 화두거든요. 연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게 만약에 백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먼저 맞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먼저 맞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정쟁을 유발한다니 뭐 여당의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험 대상이라는 표현까지 자극적으로 썼거든요. 제가 굳이 따지자면요, 실험 대상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은 그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입니다. 그것도 마루타라는 좀 쓰면 안 되는 표현을 썼는데 여당이 북치고 장구친다면 나중에 야당한테 책임을 묻는 이 상황 참 황당합니다. 저희는. 저는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희 당 의원이 실험 대상이라고 말한 건 좀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당 의원이 근데 야당 의원께서 계속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외의 경우에도 보면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백신에 대한 신뢰가 낮았기 때문에 먼저 맞았어요. 그리고 OECD 국가의 거의 대다수는 그러니까 한 3개국에서 4개국을 제외하고는 다 대통령이 먼저 맞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노인이라든지 의료 종사자들이 먼저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례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원칙에 맞게 진행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신에 신뢰가 없던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먼저 맞았는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었다. 이번에 이제 백신 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94% 정도가 맞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굳이 거기에 앞에 대통령을 끼워 넣을 필요는 없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접종 찬성이 이렇게 높았다는 건 접종에 대해서
불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그 조사를 보면요. 이제 백신을 맞겠다 안 맞겠다로 이분법적 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언젠가는 맞겠다는 의도죠. 그런데 다른 조사를 보면은 먼저 맞겠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47대 41인가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라는 거는 안전성이 확보된 뒤에 맞겠다라는 여론이 대세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 왜냐 지금 우리가 수입해서 선도적으로 이제 접종하는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은 이미 당국에서 인정한 바 아닙니까? 65세 이상이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맞기에 부적절하다고 그냥 못 박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나머지 데이터가 물론 좀 뭐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우려는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65세에게 불안정한 백신이 64세에게는 안전하냐?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설득은 할 수 있지만은 국민들 중에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 차이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난달쯤에 백신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이제 한창 야당이 지적하던 시점에 여당 의원이 백신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그 백신에 대해 가지고 백신 추정 주사라고 했던 것 자체가 그럼 어떤 개연성이었느냐. 그런 거야말로 굉장히 의구심을 만들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발언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야당 측에서는요. 정부가 백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데이터를 놓고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는 있는데 저는 어쨌든 백신을 맞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94% 정도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일단 답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신뢰가 낮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려 지금 저희가 더 다루어야,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더 다루어야 할 것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인력이 파견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문제를 더 생산적으로 이제 대응해 나갈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무언가가 부족하다라고 그냥 주장은 하지만 그게 무엇이 부족한지 특정되지 않으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그것을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가만히 있는 의사들한테 그 금고 이상의 형이면은 면허 취소한다는 법을 지금 시국에 만들어 가지고 자극해 가지고 파업을 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오게 하는 게 생산적인 대응입니까? 그래놓고 먼저 긁어놓은 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거기다 대놓고 간호사가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뭐 하자라는지 이런 것들. 자, 간호사가 주사는 놓을 수 있겠죠. 주사는 놓는 건 하나의 스킬입니다. 근데 그 주사라는 것도 우리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나필릭시스라고 해가지고 쇼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사 놓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주사 아줌마란 분들도 있어요. 그 이후에 그런데 맞았는데 쇼크 나면 어쩔 겁니까를 국민들이 물어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의사와의 기득권 싸움을 몰아가면서 주사는 누구나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래버리는 게 이게 생산적인 대응입니까?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걸. 저는 이제 의료법 개정이랑 이 백신 논의를 붙인 건 되려 의협의 한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된 것이지, 사실 여당에서 의료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연결시켰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려 그걸 연결시켰던 주체로 인해 이 이야기가 꼬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긁어왔거든요. 코로나 국면에서 의사들이 지금 혹사당하고 있고, 지금 가장 놀라웠던 거는 특히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이 진료한 것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180억 정도 지금 이분들이 받아야 될 수당이 아직까지 미지급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해줄 건 해주고 그 다음에 의사들에서 더 강화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비상시국을 좀 벗어난 뒤에 그런 걸 요구하든지 하면 되는데, 예전부터 보면은 간호사와 의사 갈라치기, 이건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다른 태도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인들을 칭찬하면서 간호사들이 특히 더 열심히,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는? 그렇게 사람 갈라치기 하면서 의사들한테 왜 공적인 책무를 다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그거는 애초에 긁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그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를 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부산 표심을 좌우한 이제 뜨거운 감자였던 만큼 여야가 이제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29명 중에 찬성이 181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반대가 이제 33명, 기권 15명으로 이제 가결이 됐었죠. 이 처리 과정과 결과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어쨌든 이 통과 자체는 그간 한 2002년도에 김해공항에서 사고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두고 이제 동남권 신공항 관련한 이야기가 이어져 오다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걸려서 이제 확정된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네. 그런 면에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그때 2002년도 당시에는 공항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만 있었지만 최근에 오면서는 사실 수도권 집중에 대항하는 어떤 국가적 조치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야당과 여당이 합심해서 이 법이 통과됐다고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좀 부족한 면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좁혀 나갈 거냐 이런 게 이제 남은 과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민주당이 정권 잡은 지 이제 4년 넘었거든요. 4년 동안 관심이 없던 사안에 대해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관심이 생긴 거, 특히 오거돈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시장을 사퇴하고 난 뒤에 관심이 생긴 것에 대해 가지고 오비락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이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공항 저는 이거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하는 분들 있지만은 저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공항이라는 거 예전에 MB가 4대강 판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비판했던 분들이 이제는 생바다에다가 돌을 붓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강바닥 준설하는 거는 그렇게 비판해 놓고는 바다에다 돌을 붓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찬성한다는 건 좀 믿기지가 않고, 방금 전에 이제 권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도 모순이 있는 게, 자, 민주당에 제가 만나는 패널마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에 돛대산에 비행기가 충돌해가지고 그때 발생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추진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김해공항 뺄 겁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들 답을 못 해요. 김해공항을 완전히 국제선과 국내선 군공항 기능을 전부 다 가덕도로 빼겠느냐? 자, 그러면은 국내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덕도로 국내선을 빼면요, 김포 갈 때 누가 그걸 타겠습니까? 가덕도까지 가서 1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걸 누가 하겠습니까? 제주 가는 거 외에는 국내선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선 노선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럼 부산의 지역항공사 그 노선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군공항 안 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군공항도 빼자고 할 것이고.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걸 물어보면은 답이 없고, 마침 국토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세 가지 다 빼려면 28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국제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거리 국제선과 장거리 국제선이 있습니다. 보통 김해공항에서 많이 타는 거는 중국이나 일본 가는 단거리 국제선이거든요. 단거리 국제선 이용하는 분들은 가덕도로 이동하게 되면 편익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뭐 한 말씀 더 하시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4대강 사업이랑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20년 동안 계속 논의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문제가 예전이랑 좀 저는 다르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 있는 국립대가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네. 정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중에 이 공항이 가장 최적이라고는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을 더 낫게 하는 실질적 조치 중에 하나이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안전 문제도 있고 소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24시간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야 물류의 어떤 물류 가공 산업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원래 밀양과 이제 가덕이 이야기되다가 이제 가덕으로 이제 모아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짚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모아나갈 건가, 이렇게 좀 방향을 잡으면. 아니, 여러 가지,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한 거잖아요. 김해공항 확장, 그 다음에 밀양, 그 다음에 가덕도 중에 골라가지고 그 검토해가지고 셋 중에 가덕도가 제일 안 좋다 그래가지고 결론 나온 건데, 이번에는 다시 검토해보자도 아니고 가덕도로 하자라는 법을 냈어요. 이게 무슨 총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20년간의 논의를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했는데, 그렇게 16년도에 그렇게 결정을 했죠. 말씀하신 대로 김해 신공항이 제일 좋다. 근데 또 19년도에 그것을 검토했을 때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보고서로 인해 이 논의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김해의 경우는 24시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한 건 일단 맞다고. 네, 24시간 운영도 화물기가 새벽에 떠야 된다는 거는 망상이에요. 프랑크푸르트 공항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공항 아니더라도 잘 돌아가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하루 앞둔 어제 문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 인사들이 부산에 총 출동한 것을 두고 야당 공세가 아주 뜨거운데요. 오늘 아침 여야 지도부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어제 부산 일정을 놓고 적반하장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운동본부 역할에만 충실하다는 것은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야당의 선거 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음모론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따뜻한 날씨도 모두 선거용이 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용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도 힘을 실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직권남용 또 선거법 위반까지 검토하겠다는 이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부산 방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좀 민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돌린다든지 네. 아니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 조작을 지시한다든지 이런 것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저는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된 어떤 국가 산업을 하기 위해서 정당한 공무행위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시기였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위원. 자, 대통령의 이제 직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달하느냐는 우리 논쟁할 여지가 있겠지만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하려면은 자, 주무부처인 국토부 정도는 동의해야지 이게 그래도 면밀한 검토 결과를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은 국토부는 부적격 의견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관이라는 사람도 예전에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데리고 가니까 예전에 생각 잘못했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소신 있는 교수고 장관입니까? 예전에는 그럼 허투루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 생각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번복하게 되고 주무부처의 의견도 무시하게 되고 절차도 무시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언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수사적인 표현인 것이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보면은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해가지고 탄핵 심판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은 경미한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맞지만은 이것으로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할 정도는 아니다 해가지고 탄핵이 기각된 거거든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만 이것이 탄핵에 이르느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그래서 말씀하셨거든요. 탄핵에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그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안이다 정도로 환기시키는 언어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일로 재보선 결과 영향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다급하니까 이런 걸 하고 있겠죠, 민주당이. 예, 사실 특별법이라는 거, 자,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면제한다는 거는 보통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국회에서 과소대표되는 곳들이 이렇게 가면 우리 평생 강릉선 KTX 못 짓겠다. 그러면은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이라는 사안이 있으니까 강릉선 KTX를 빨리 짓자. 이런 걸 예타면제하는 것들이 소수자를 위한 어떤 제도거든요. 왜냐하면 다수자들은 국회 의석이 대표를 해주고 그 권능이 생겨요. 자, 예전에 호남고속철 같은 경우에 복선화를 해가지고 빨리 개통시키자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현재 그 정치 구도상 하기 힘들다. 그래서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 호남고속철을 빨리 2단계 추진하자고 해가지고 완성시켰거든요. 결국엔 소수자들의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지고 만든 것이 이 예비타당성 면제라는 제도인데 지금 정권은 누가 봐도 부산 출신 인사들이 주류고 그리고 부산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인데 지금 이 주류들이 자신들의 지지층에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비타당성 면제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거는 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건 소수자, 소수 지방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재보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 부산 선거 자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쨌건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이제 선거라고 하는 건 정치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계기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 부울경이라고 하는 도시가 무언가 이제 어떤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는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특별법에 대해 가지고 저희 당 국회의원 국토위 계신 분들은 한 구절만 끼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뉴욕 공항 이름이 라과디아거든요. 네. 보통 도시의 공항 이름은 그 공항을 짓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의 이름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공항 이름을 오거돈 국제공항이라고 명시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거든요. 사실 오거돈 시장의 그 아주 황당한 그런 사태가 아니었다면은 이 공항이 이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생겼겠습니까?
그건 민주당이 생각해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처럼 뭐 TK 신공항, 광주공항도 특별법으로 처리해서 국비로 짓자 이런 주장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처럼 각 지역의 이제 현안 사업들도 이 가덕도 신공항을 이제 고리로 추진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지역의 목소리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좀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어쨌건 수도권 중심 사회에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면에서 그것이 꼭 공항이어야 하는가는 다시 검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부산의 경우, 부울경의 경우에는 물류 산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이제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도 어떤 기간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혜롭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계속 저런 경제에 관련된 논리도 그냥 아주 쉽게 반박이 되는 것이 보통 이 환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국제 운송 물류라는 거는 컨테이너라는 게 도입되면서 비용이 100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로 싣고 온 컨테이너를 기차에 옮겨 싣고 배로 싣고 온 거를 차에 실어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은 환적이 가능해요. 근데 비행기에 들어가는 컨테이너를 보시면요. 그건 완전히 재질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배와 비행기와의 환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항구와 그러면은 그 공항이 결합돼 가지고 환적을 하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사례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것부터 밝히셔야 되는 거거든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낙 요즘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이제 물류 가공업이라고 이제 배로 물건을 실은 다음에 거기서 일정 정도 가공해서 급하면 항공으로 배송하고 아닌 것들은 다시 배로 이제 하는 산업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상하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맞춰 비교해 봤을 때 가덕 신공항을 통해서 부울경 여기가 또 경쟁력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중계 임가공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남동임해공업 설득을 민주당에서 계승하겠다는 사실 지금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네, 네, 지난주랑 비교를 해보면요. 두 분 옷차림은 가벼워졌는데 분위기는 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더 치열하게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오늘 그 토론은 오늘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3일절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건조함을 해소해줄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편안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